안녕하십니까. 열심히라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오늘도 주중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가고 싶은데 지상생활 때문에 못 왔다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설명회를 이제 주말로 옮겨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 강의를 부모님들이 아니고 그죠, 학생이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 유튜브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보낼 겁니다. 보낼 거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강의도 넉넉하게 잡고 이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형님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권유 교육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6년 차에 저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 7명이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아있는 게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드릴게요. 저기 우리 이진복쌤, 이진복쌤 수학하고 과학인데, 그래서 아무튼 물리가 주 과목인데, 진짜 내가 보기에는 물리는 우리 사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애들 물리 선택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생물, 과학 이쪽으로 선택을. 그래도 꾸준하게 우선 가고 애들 대상으로 나름대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규훈 쌤인데요. 김규훈 쌤이 우리 저 에듀콘 발행할 때 있잖아요. 편집장이고, 그 다음에 북 디자인을, 저 에듀콘 김규훈 쌤 작품입니다. 저게 다 지금 북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중국의 메카 수학원 문장으로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에듀콘이 사실은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년을 왜 기다리고 있느냐면, 오늘도 아시다시피 내년 되면은 이제 확 바뀌죠. 고교 학점제 8차 교육 개정,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교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진짜 본 게임을 할 만하다는 거죠. 여건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권유교육이 좀 새로운 어떤 디딤돌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타이틀이 수능 모의고사 20.5 비법인데 20점 올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20점 비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비법을, 제가 설명하는 비법은 학생이 들어야 하는 거지 학부모님이 들어갖고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전문적인 영역이. 근데 이제 어떤 맥락으로 영어를 접근하면은 이렇게 영어가 잘 되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참 답답한 게요. 수능 모의고사예요. 그죠? 수능, 영어 수능. 절대평가잖아요. 쉬워요. 진짜 쉽다고요. 이때는 맞기 쉬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 그러면 평소에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러냐면, 과거에 제가 중국에서 융성기를 누릴 때, 그때 학부모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학원이 아니다. 단순한 학원이 아니다. 그건 뭐냐? 김동수 영어 클리닉 센터다. 클리닉이라는 말은 뭐예요? 병원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클리닉 센터. 왜? 애들이 점수가 안 오른 이유는 저거 병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처럼 그걸 치료하면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센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나 변함이 없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애들이 영어를 접근할 때 어디에 먼저 생각에 이제 병이 들어있다. 첫 번째 영어를 아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영어를 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머니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뭐 그 국회 부교사 활동하고 하시는 건 어머님도 대충 잘 아시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서울에 연동회 행사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1박 2일로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비가 와갖고 제가 이제 대사들 에스코트를 담당으로 맡았는데, 제가 맡은 나라가 스웨덴하고 호주 대사 사모님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 호주에 대한 나라를 사전에 검색을 하고 내놨는데 준비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갖고 외웠다고, 그거를 영어로 이제 어떻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일주일 동안 그거 준비했어요. 준비해갖고 그날 당일날 딱 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비가 오는데, 그래갖고 영접을 나갔어. 그 이제 차 서는 데서부터 그 이제 그 탁골공원 앞에 본부석이 있고, 세원상가에서부터 이제 차를 내리면 그 이제 에스코트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날 비가 오니까 사모님들이 안 오고, 대사 사모님들이 안 오고, 영사 사모님들이 온 거예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내가 그동안에 준비해갖고 암비해갔던 그 영어를 내가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거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날 내 나름대로 문장으로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보더라도 영어는 그냥 외워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님들 그 여기 뭐 이렇게 어학원 쌤들이라든가 뭐 영어 좀 하는 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는 많이 외워야 된다. 문장을. 맞는 말이죠. 문장을 많이 외우면 좋죠.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많이 외우는 것보다 어머님들 그 이런 말씀 하십니까? 유태인들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에 접목시키는 뭐야?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가 원리를 가르쳐주면 그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문장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문장의 원리가 어떻게 되고 하면은 지가 어떤 상황이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론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른바 슬랭이라는 거 알죠? 그 슬랭이 뭐냐면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친구들 간에 쓰는 대박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깝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른바 슬랭이에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 포스코 수출부에 있으면서 뭐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영어로 뭐 깝친다,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안 씁니다. 그거는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 쓰는 표현들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영어는 그냥 스탠다드인 것이죠. 스탠다드인 것이죠.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뭐 영어 이디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생활 영어 가르치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정해진 어떤 포맷이고 세상만사가 실제로 바이어를 만나갖고 상담하는데 그 말을 써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막상 만나면 그 선물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럼 대체로 흘러가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른바 코먼, 평범한 스탠다드 영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영어의 주류가 뭐냐? 그거는 어머님들 우리 외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꼭 갖춰야 될 그 원리 영어의 핵심이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문법이 뭐냐면 말하고 글을 쓰는 규칙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럼 외국인들 네이티브 스피커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이티브 스피커가 진짜 상대 영어를 듣고 짜증난다고 얘기를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래매티컬 에러예요. 상대가 영어 말을 하는데 문법적인 틀린 영어를 하면 제일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어머니 트럼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막 그 문장에 문법적 에러가 많다고 막 논란이 되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의 선택이 좀 틀린다든가 이런 거는 네이티브도 그냥 인정합니다. 왜냐면 외국이니까. 근데 문법적으로 틀리면 걔들이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뭐 진짜 영어를 시상에서 해본 사람은 그걸 느낀다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한번 봅시다. 돌아가는 추세, 어학원. 그래, 어학원. 저도 원래 어학원 출신입니다만 내가 어학원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학원의 특징이 있죠. 그건 뭐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이제 여기 유명한 어학원 있잖아요. 옥동에 청담호 맞죠? 대부분 청담호 학원에서 이제 저한테 넘어온 애들 대부분 청담호 학원에 있다가 넘어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청담호 학원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학원에 다니면 애들이 뭐만 넣냐 하면 저는 이렇게 근문만 넣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가 이까지 했대. 그럼 실제로 내한테 와갖고 내가 거기 이게 뭐냐고 물으면 말은 못해. 그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제가 늘 그 말을 하는데 맞죠? 자기가 아는 걸 설명 못하면 이해한 게 아니다. 그죠?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애들한테 해야 될 게 이거 외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영어가 보세요. 아니 진짜 영어에 진짜 무시간 사람이 영어 단어가 어머님들 모두 몇 개예요? 영어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영어 단어가 단어 어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은 게 벌써 5, 6년이 지났어요. 100만 개요. 그 100만 개를 다 외운다고 그러면 무조건 외운다고 영어를? 안 되는 소리. 그 중에서 여러분, 자기가 네이티브 스피커 만나가지고 영어로서 대화를 하는데 3분간 대화를 해라. 3분 대화가 여러분 카페에서 만나가 네이티브 스피커와 그 뭡니까 프리토킹 식으로 그죠? 자유로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라. 3분 넘기는 사람 넘기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3분 넘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는 본질적으로 애들한테 영어 과목을 암기를 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에 지금 병들어 있느냐 하면 공부 이꼴 암기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왜? 어머니들 때문이에요. 어머니들 지금 40대, 30대부터 40대, 50대 어머님들이 그렇게 배운 거야. 누구한테서? 60대, 70대 쌤들한테서 그렇게 배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영어를 배우고도 안 된다 그래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토익 점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젊은 애들은 지금 영어를 잘해요.
그죠? 그럼 뭐 어디에 힘입니까? 주식이 이게 힘이겠죠. 그 어학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순기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제가 원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설명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옛날처럼 우리 학원에서 할 때는 막 매주 하고 그랬는데 매주 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나이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주제를 갖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에 만나면 어른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난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제 자꾸 말이 세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안 봐야 되겠죠, 그죠? 요거 보시면 내가 뭘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다. 그렇죠? 누가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그 과정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뭐냐면 네가 니를 알아라고 한 그 말의 이변이 어떻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안다고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르는데 이랬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 소크라테스.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아냐? 이 말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됐는데 결국 모른다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유명한 숭산 스님이라고 화계사예요. 뭐 국제 포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스님인데 숭산 스님도 뭐냐면 자기 화두가 뭐냐면 나는 모른다. 뭘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나는 안다고만 자꾸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 제가 뭐 이번 에듀콘 호에도 학습법에 대해서 특집으로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먼저 알아야 돼. 이게 공부방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는 거는 또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그게 이른바 효과적인 공부방법.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능 모의고사는 어머님들 다 수능 세대잖아요. 그죠? 저는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고 어머님들 다 수능 세대인데 그러면 수능 그 당시에 어머님들 뭐 수능도 보시고 이랬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뭐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거는 몇 개 바뀌었어요. 조금. 대표적인 얘기, 옛날에는 지칭추론이다 그래갖고 대명사, 대의, 희 뭐 이런 데 밑줄 꺼놓고 거기에 안 맞는 거 고르는 문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어휘추론이라고 이런 새로운 유형이 하나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옛날이나 어머님들 볼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지금이랑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선에 총 45문제가 나오죠. 그 가운데서 이제 듣기 문제가 17문제입니다. 그죠? 17문제고 배점상으로 따지면은 듣기 문제가 17문제니까 34점 정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총 3점 문항, 2점 문항 이렇게 나누는데 3점 문제가 8개가 나옵니다. 3점 문제 8개면 얼마예요? 점수가? 24점이죠. 나머지 2점짜리가 76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3점짜리를 다 틀렸다고 하면 몇 점 받을까요? 76점 받는 거예요. 그럼 출제평가로 76점이면
쌈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논리로 보면, 그러면 이 3점 문항 8개가 이른바 뭐예요? 말이 많았던 킬러 문항이죠. 그죠? 킬러 문항.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3등급이 안 되는 학생, 4등급, 5등급 학생 있죠. 4등급, 5등급이 사실 60점, 50점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20점으로 올라가려면 뭘 공략하면 되겠어요? 3점짜리 포기하고 2점짜리만 잡으면 3등급은 간단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밑줄로 밑추론, 어법, 오이 추론, 빈칸, 순서, 문단 삽입, 요약 완성, 장문 독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유형이 많은데 이 수능에 딱 한 가지 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수능에 모든 순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문제의 형태가 다른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지, 글 쓴 사람의 자기 주장에 관한 내용. 이게 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요지거든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달라 보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핵심적인 사항만 잘 체크를 하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변별용 문항이 있죠. 이게 빈칸이 4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서 2문제, 문단 삽입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8문제죠. 그렇죠. 여기에 대부분 3점이 배열이 됩니다. 3점이. 그래서 순서하고 문단 삽입은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거는 글쓰기 영역이에요. 네가 글을 쓸 때 그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를 묻는 건데, 글을 쓸 때의 그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써내려가느냐를 묻는 게 이게 이제 순서 문단 삽입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은 뭐냐면, 빈칸 문장은 주로 아무 때나 빈칸을 끊어놓느냐, 그거는 내신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모의고사 수능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다가 빈칸을 넣는다? 주제문, 맞죠? 주제문 속에 뭐가 있어요? 요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여기 빈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라고? 요지 문제. 이것도 요지 문제.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문단 삽입도 마찬가지고. 자, 최근의 경향 변화는요, 작년부터 확 바뀌었죠. 작년에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바뀐 유형이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가요. 왜?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이 안 남았어. 그럼 지금 현재 중3, 맞죠? 제가 보기에는 중2까지는 가요. 요 추세가. 그러면 작년에 수능이 불수능이었는데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른바 킬러 문항 없애라 그래고 말이 많아서 킬러 문항 없앴잖아요. 그럼 영어의 킬러 문항은 어디냐? 이 빈칸 추론이거든요. 빈칸 추론 4문제. 빈칸 추론 4문제에 힘을 뺀 거예요. 그 킬러 문항 자꾸 얘기를 하니까 빈칸 추론 문제를 이른바 쉽게 쉬운 지문을 낸 거예요. 쉬운 지문을 낸 거예요. 빈칸 추론에 힘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애들이 그 틀린 문항 있잖아요. 틀린 문항 비율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문항이 항상 제일 많은 것이 34번이었거든요. 34번이 빈칸 추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이른바 진짜 킬러 중에 킬러 문항이거든요. 근데 34번이 작년에 34번이 그게 항상 오답률 1위에서 내려왔어요. 빠졌어요. 오답률 내가 알기로는 5위인가 6위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럼 오답률, 작년 시험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유형은 저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 문항이 배제되면서 비관 출현에 힘이 빠진 대신에 다른 유형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 다른 유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순서 문단 삽입 유형 네 문제. 저 네 문제가 이제 어렵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두드러진 최근의 경향이 선택지 5개가 변별력이 상승했다. 선택지 5개의 변별력. 그 여러분 선택지가 뭐예요? 문제를 주고 답 찾는 거 5개 맞죠? 그 밑에 골라라 5개 고르는 거잖아요. 객관식이니까. 그 선택지 5개를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교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다 낚인 거예요. 저기서 다 낚여가지고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영어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밑에 고득점 비결은 한글 이해력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영어 선생이 한글 이해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뭔 헛소리냐. 이게 이런 거 뭐야? 문해력이다. 문해력이다. 자, 우리가 애들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어가는 학생을 저는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4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가 고직시경. 뭐냐면 딱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쫙 계속 푸는 학생. 대부분 그러죠. 어머님도 경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풉니다. 근데 융통성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어떻게 푸느냐. 쉬운 거부터 푸는 거예요. 어려운 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난이도가 높은 순서, 문단 삽입, 빈칸 이런 거를 뒤로 쉽게 놓는다는 거죠. 가장 뒤에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융통성 있는 형태로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면요. 수능을 풀면 5점 올립니다. 5점에서 10점 올립니다. 저렇게만 풀어도. 저게 방법이에요. 저렇게.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이 시간이 모자라요. 그냥 영화 70분이거든요. 그럼 듣기 24분 빼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나머지 50분 만에 45분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한 문제당 독해를 얼마나 풀어야 돼요? 1분 20초 만에 풀어야 돼요. 1분 20초 만에. 그 1분 20초 만에 풀지 못하니까 계속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쉬운 유형부터 어려운 유형으로 나아가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유형이 뭐냐면 18번 글의 목적, 다음 글의 목적이 뭐냐, 이게 가장 쉽거든요. 그 다음에 19번 분위기 심정 추론이에요. 글을 읽고 이 글의 분위기나 심정을 얘기해라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한 문제당 1분 20초에 풀어야 되는데 1분 만에 풀어보면 20초가 남잖아요. 그럼 두 문제에 40초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을 절약하고 그 세이브한 거를 어디다가 어려운 유형을 해결하는데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유형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류하는 게 영영형 분류가 있고 영한형 분류가 있습니다. 이 영영은 뭐냐면 영어를 영어로 해석하는 학생. 이게 대부분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이거. 근데 이제 영한형이라고 있죠.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학생. 맞죠? 근데 그래서 어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역과 직역 이렇게 하는데, 어역이 직역과 어역이라면 부모님들 되게 어려워하셔요. 왜냐면 옛날에 좀 호되게 당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역을 뭐 저거 이러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좀 바꿉니다. 용어를 해석하고 쉬운 해석 이렇게 바꿉니다. 어역이라고 하면 부담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해석은 이제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어머님들. 자, 여기 보시면 5등급, 6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고독점 이게요. 그 다음 밑에 이거는요, 1, 2등급, 2, 3등급이 1등급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응? 결국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호 비법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통념 파괴다. 통념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어머니 다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 보십시오.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은 또라이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애국지사 뭐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반드시 일반적인 사람이나 일반적인 주어진 상황이 반드시 진리고 그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념을 파괴하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어머님도 오셨지만 학원에 입구에 뭐 있습니까? 딱 들어올 입구야. 응? 기억납니까? 여기는 창의와 융합의 현장이다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모으고 이 문을 열어라 그랬죠. 그건 누가 써놨을까요? 내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응?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바꿔 다 바꿔. 바꿔야 돼요. 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참 그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데요. 생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감, 눈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감을 가지고서 대상을 보면서 대상을 보는 순간 우리 머리는 자동으로 생각을 하는 걸 합니다. 그죠? 그럼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discernible이라고 용어로 이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눈을 딱 보면 땡기는 사람이 있고 안 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저게 클리닉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애들이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통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어의 잘못된 통념에 빠져 있는 게 영어가 암기 과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론제기를 합니다. 자, 이 영어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뒤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법이나 구문이 안 되면 고득점이 불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애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수능 영어나 영어 독해가 뭐 SAT고 무슨 토플이고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머님들 영어 구문 테스트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른바 구문이라는 얘기는 뭐야? 주어, 동사, 뭐 그죠? 문장의 뼈대, 그 다음에 수식, 개념 구별하고 이거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어. 그걸 어떤 애들이 있느냐면 이제 그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 이제 읽어가면서 밑줄을 쭉쭉 끄면서 막 이거 분석하고 막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 모자라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문법이나 구문이 안 되면 고등학교에 오면 그러면 네가 증거를 대라. 네 증거를 댈게요. 옛날에 제가 중고에 있을 때 애니원고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하고 이 학성고 2학년이 있었어요. 그 애니원고 2학년 학생은 그 문법도 잘 돼 있지 않고 구문도 별로고 오이도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예요. 반면에 학성고에는 오이도 탄탄하고 문법도 탄탄한 학생. 근데 모의고사 시험을 딱 치면요 항상 애니원고가 1등급이 나와요. 학성고에는 2등급, 3등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애들 불러갖고 상담을 하는 애니원고한테. 쌤 보기는 니 모의도 잘 안 돼 있고 문부도 잘 안 돼 있는데 점수는 왜 이래 좋냐. 쌤, 나는 문장을 딱 보면 영어가 다 우리말로 다 와요. 감이 와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감이에요. 감.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감이에요. 진짜입니다. 천재들이 감으로 하는 거예요. 현진이 어머님 예술가신데 그 작품 만들 때 이게 마지막은 감이에요. 감이라고. 내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영어 문제 풀 때 영어의 마지막은 감이다. 감이다. 그래서 영어는 일정 기간 딱 정해갖고 빡시게, 그 다음 쉬었다가 빡시게 이러면 안 된다. 하루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영어는 꾸준하게 가야 된다. 꾸준하게. 그래야 감이 끊기지를 않는다고. 예를 들게요. 제가 그 듣기를 보통 5등급, 6등급 받는 애들이 듣기를 5개, 6개 정도 틀려요.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은 듣기가 지 등급하고 똑같은 듣기를 틀린다고 보면 돼요. 17문 중에 5 내지 6문제를 틀려요. 듣기를. 그럼 그 듣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듣기는 다른 거 없어요. 일주일 뒤에 모의고사다. 그럼 일주일 전부터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듣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틀어주고, 그 다음에 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가장 빠른 방법인데,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스크립트 있잖아요. 듣기 원고를 보면서 다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가 안 들렸고 헷갈렸던 뭐 연음은 없거든요. 연음이나만 알죠, 어머님들. 네이티브가 빨리 발음, 원, 투를 원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 수능 모의고사는 그 금지예요. 그 연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자꾸 놓친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놓치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놓친 단어를 체크하고 요걸 딱 일주일에 해보세요. 일주일 딱 해보고 시험 치면요 5점 내지 10점. 듣기 2개만 틀립니다. 내 경험이에요.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정도로 영은 감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감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법이나 구문이 안 되면 고득점이 불과한,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 구문 안 되는 애도 1등급 나옵니다. 추론 영어는 필요 없어요. 추론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이제 인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추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추론이에요. 그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this, that, it, 맞죠? 이것, 저것, 그것, 맞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this가 나오면 this에 꽂히는 거야. 이것만 아는 거야. 그 this 옆에는 that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it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론이라는 거는 this를 바탕으로 that을 알고 that을 바탕으로 it도 있다는 걸 알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한 사람도 항상 그 이전 단계는 뭐가 있었다? 모방이 있었어요. 모방을 통해서 창의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론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영어로 말하면 바꿔쓰기 하는 거예요. 바꿔쓰기 하는 거예요. 바꿔쓰기. 그러니까 바꿔쓰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제 집에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어제 집에 갔다를 다른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어제 집에 갔다를 바꾸면 오면 어떻게 돼요? 나 밖에서 앉았다도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집에 갔다는 얘기는. 나 밖에서 앉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항상요, 나는 집에 갔다는 문장이 있으면 나는 집에 갔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은, 나
외박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걸 외박 안 했다고 표현하는 게 뭐야? 그게 선택지 5개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걸 어렵게 그거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생각하는 힘을 추론 영어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확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걸 보면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논리적인 문장이죠. 자, 이게 수능에만 한정된 겁니다. SAT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수능, 그죠? 미국 수능 SAT라고 하는데 SAT하고 한국 수능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SAT는 그 지문에 문학 지문 이런 게 나옵니다. 문학 지문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능에는 문학 내용이 일체 안 나옵니다. 일체 안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능의 문제는 전부 다 논리적인 문장입니다. 그죠? 다 논리적인 문장. 그러면 논리적인 문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그거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성을 측정하는 문제가 수능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요지, 제가 말씀드렸죠. 요지 문제로. 모든 유형이 45문제가 다 요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의역의 힘이다. 의역이 어떤 것인가. 의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아가지게 하면 내가 어제 집에 갔다를 나 외박 안 했어로 바꾸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유형별로 이렇게 점수를 어떻게 좀 빨리 올릴 수 있느냐인데요. 크게 이제 3개로 나누었어요. 주제 제목 요지 파트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요걸 빈칸 추론을 중심으로 요 아파트가 전반부예요. 요까지가 30문제. 요게 후반부예요. 요게 25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 어머님 시절의 수능은요, 요 앞부분이 어려웠어요. 요 앞부분이 어려웠는데 지금 트렌드는 뒷부분을 어렵게 내는 거예요. 응? 뒷부분을 어렵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의 경우에는 이게 스캐닝 스키밍 기법이라고요. 스캐닝 스키밍 기법이라고.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건너뛰기 기법이라는. 그래서 건너뛰기 기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첫 문장, 중간 문장, 끝 문장만 이런 거예요. 다 아니고, 그죠? 근데 제가 애들 훈련을 요즘 이렇게 시키고 첫 문장, 중간 문장, 끝 문장만 있고 그 3문장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지예요. 그럼 답이 그 밑에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스캐닝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캐닝 스키밍 기법은 그 미국에서 발견한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그 래피드 스피딩이죠, 그죠? 독해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대각선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싹 읽고 이건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스캐닝 스키밍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려운데 이거는 뭐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말로 쉽게 조합을 한다는 거죠. 이제 한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쭉 읽고는 딱 읽었을 때 이게 이 문장은 무슨 얘기, 그 다음 문장은 무슨 얘기. 그럼 그걸 몇 개, 한 3개만 이렇게 두리뭉실 조합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쉽게 빈칸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순서 문단 삽입인데 순서는 이제 주어진 문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나오거든요. 순서를 잡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순서를 못 찾는 이유가 순서에 주어진 문장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순서는 이제 주어진 문장을 딱 보고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끝에 올 내용이 뭔가, 맞죠? 항상 여러분들 어머니 보세요. 우리가 단어 중에서 finally, 그죠? 마지막으로, 그죠? ultimately 이런 단어 있잖아. 그런 단어 있으면 어떨까? 그건 문장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끝을 먼저 찾는 게 순서를 빨리 찾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문장이 다음 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진 문장의 앞부분은 무엇이 있을 거고 뒷부분은 무엇이 나올 건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면 답을 빨리 찾습니다. 그런 좀 요령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이 아니고 등급별로 점수 올리기입니다. 여기 이제 5, 6등급이 4, 5등급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문제가 뭐냐면 듣기 5개, 6개 틀리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점짜리는 다 틀린다고 하고 2점짜리에서조차 얘들이 틀리거든요. 왜? 시간이 없었어. 대부분이 그래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틀려요. 2점짜리. 그러면 애당초 마음 비우고 듣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듣기에서 한 2개만 틀리고 2점짜리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4, 5등급으로 나옵니다. 50점 나옵니다. 50점. 어저께 소위 모아서 쳤거든요. 소희가 갑자기 60몇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4등급으로 뛰어 올랐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만 그 전에 제가 요번에 모의고사 풀기 전에 요 방법을 잠깐 설명하고 풀어서 그런가 몰라도 어저께 되게 다음 주가 모평이죠. 모평 6월 4일이 모평이고 또 1, 2학년들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그래서 그 다음에 4, 5등급에가 2, 3등급 올리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를 안 틀리면 돼요. 듣기만 안 틀리고 나머지 2점짜리 잘 공략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어려운 거 버려. 어차피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쉬운 문제를 몇 번 읽어버리는 거야. 그 듣기 3점짜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2점짜리를 꼼꼼하게 몇 번 읽어버리고 그게 정성을 쏟으면 지점수는 나온다는 거예요. 주전도 점수. 그 다음에 2, 3등급을 1등급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2등급은요, 2등급, 3등급도 비율이 어때요? 2등급 비율이 11%거든요. 11%. 그 100명 중에 10명이에요. 이 2등급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들을 1등급 만들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의욕의 힘과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그걸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근데 내가 우리 학원의 모토가 뭐냐? Think, Understand, Repeat예요. 간단하게.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반복하라. 이게 내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이러잖아요. 바꿔라 그러는데 애들이 아직 그 간접 경험이라든가 배경 지식이 아직 안 되니까 이게 그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등급 만들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자, 기타 주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을 찾는 마지막 키는 영어 플러스 문해력입니다. 영어 플러스 문해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문제당 단어 수는 120개, 130개. 문장은 12 내지 14개 문장입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번 문제가 다음 글이 주장하는 바 문제거든요. 그 글이 요지예요. 주장하는 바 문제에 보통 이제 문장 수가 12개에서 14개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내가 그런다고 야 얘들아 요 12개 문장이 똑같은 얘기야 서로 다른 얘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애들 답은 다 다른 거죠. 다 문장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 거기에 병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제 조건이 논리적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논리적 문장을 쓰는 사람은 술 먹고 쓸까요? 알코올에 취해갖고 횡설수설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이 돼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뜻을 쭉 펴는 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 12개, 14개 문장을 다 읽을 필요가 내가 없다고 그랬죠. 왜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고 애들 보고 그래요. 너가 문제를 풀다가 구문이 막히고 단어 때문에 특정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기죽을 필요 없다. 왜? 지가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문장만 골라갖고 어떻게 합성, 그죠? 둘이 뭉실하면 그 요지가 잡힌다. 그게 뭐야? 감이에요. 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줘도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단어가 안 됐던 문제는 막 망설이는 거예요. 그럼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지문이 모두가 논리적인 문장이다.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발췌를 어디서 인용하느냐 하면 사회학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학 분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야기, 환경이 요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술 분야 관련 지문 이런 게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회학에서 발췌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사회학이라는 게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시사적인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비율이 많아요. 근데 다만 그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아무 네이티브의 글을 발췌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문장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문장을 발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논리적인 문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도 강조했지만 모든 수능 유형은 요지 문제 맞죠? 이거는 모든 수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영문 독해, 토플 문제도 다 이런 거예요. 유형만 바꿔놨지 결국은 하나로 다 모입니다. 어디로? 요지. 그 글쓴 사람이 자기 주장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몸풀기로 한글 중심 사고력 확장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머님들도 대충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예시 문장 1번을 볼까요? 보시면, gradually tongue interest came around to what was being said. 이렇게 되어 있네요. gradually라는 단어가 이게 점차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탄이라는 말은 그 성입니다. 그죠? 어머님들 애들한테 통해서 알아내가 모르겠지만 제 별명이 탄감자입니다. 얼굴 시커멓고 별로 못생겼다 그래갖고 내 첫째자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탄감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고맙게 그 별명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탔다, 감자가 탔다. 그래서 특별히 탄감자인데 그래서 인터리스트하고 관심이죠. came 왔다, around 주변에 What was being said는 뭐예요? 말해지고 있는 중이. 그래서 어머님들 어려운 문법으로 맨 중에 과거 진행 수동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what이 여기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와 있고 뭐 이래요. 그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보고 대부분 해석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점차로 탄의 관심이 주변에 왔다. 그 다음에 말해지고 있는 중인 것을 이란다고. 그러고 나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인가? 몰라. 이 영어 어려워. 근데 밑에 이거 제가 그냥 이게 쉬운 용어인데 해석인데 이거는 그냥 번역이라고 해놨어요. 탄이 차츰 그 말에 관심을 보입니다.
어쩌면 요렇게 이 문장을 요렇게 보는 친구하고 요렇게 보는 친구하고 누가 빨리 이 문장을 감을 잡을까요? 본인 밑에. 그러니까 이 능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고 애들이. 근데 이게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만 배우면 돼요. 제가 이제 100% 정확하게 번역이라는 게 100% 정확 번역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100% 정확하게 배운다면 애들은 반만 50%만 비슷하게 배우면 답 찾는다. 답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왜냐면 이게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응?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한글 이해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병들어 있는 게 가장 크게 병들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어 문장은 여기 직독직해라는 말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영어를 망치는 거예요. 진짜 직독직해를 만한 사람은 의도가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의역의 직독직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직독직해를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는 걸 직독직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차츰, 탄에 관심이 주변에 왔다. 말해지고 있는 중인 것에 이라고는 말아. 이게 해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 강의가 여기까지 하고 끝나.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쌤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이거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 부사, 수식어, M1, 이거 주어, 이거 1부위, 이거 전치사, 이거 to 전치사, 왓절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 해주고 직역해주고 넘어가는 수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안 된다? 사고력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라고 얘기한 걸 어라고 바꿔놓으면 우리 애들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어오가 뭐야? 모음이잖아. 같은 모음인데 아라고 표현해놓고 어라고 표현해놓으면 이거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큰 카테고리로 보면 같은 말, 같은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뭘 길러줘야 되느냐면 아와 어는 같은 놈이라는 걸 자꾸만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1차로 이렇게 직역을 하잖아요. 그 다음 이거를 우리말로 다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거는 아까 영어를 영어식으로 본다고 했죠. 이렇게 해석하는 영어를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영어를 한글로 보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렇게. 탄이 차츰 그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딱 이렇게 치고, 그래, 넘어가자. 딱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속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두뇌가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멈춰 이런다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면, 그래, 오케이, 넘어가. 그럼 그 다음 넘어가고, 속독도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병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인강에 뭐 일타들 많잖아요. 뭐 채널 A에서 방영하는 티처스 프로그램에 나오는 조정식이도 있고 그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 보고 그래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지? 유튜브 다 뒤져봐라. 다 뒤져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줘. 저도 이들이 없다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 오랫동안의 강의 경험,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이 방법을 찾는데 얼마나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야. 자, 이번엔 좀 수월합니다. 핸드메이드 살론 오브 히어로스. 그죠? 직역하면 헨리는 만들었다. 하나의 조형화 나타남을 이라죠. 우리 애들 대부분이. 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조용히 나타났다. 조용히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번역 이론을 보면 사일런트가 형사죠. 어피어런스가 명사거든요. 번역 이론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영어의 명사는 우리말 동사로,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말 부사로. 이게 어피어런스가 나타남이니까 동사로 바꾸면 나타났다, 동사로. 조용하는 조용히. 이런 그 번역 이론이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 문장을 이렇게 또 바라보는 그 번역적인 시각, 쉬운 해석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 독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 영문 독해는 가장 마지막 종착점이 뭐예요? 우리말입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어? 우리말을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말을. 그래야 영문이 팍팍 감이 잡힌다고. 3번 한번 볼까요? Hans Gaze was frosty. Gaze라는 말은 응시라는 뜻이요. frosty 할 때 Y 빼면은 뭐예요? 쓰리가 내린다. 이 Y가 붙으면 형사가 되고. 그럼 애들 해석하라면 탄의 응시는 서리빨이었다 이런다. 그리고는 무슨 말인가 몰라. 서리빨 뭐야? 응시가 뭐야? 근데 쉽게 바꾸면 탄이 째려봤다죠. 쉽게 바꾸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째려봤다라고 감을 잡는 친구가 진짜 감을 잡는 친구예요. 차후에 확장이 되는 친구라고. 그 다음에 이게 초님, 4번 예문 중학교 예문인데 볼까요? Nancy is old enough to drive a car. 어떻게 해요? 어머니 다 아시는다는죠? 그죠? 낸시가 차를 운전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이죠. 어? 이거 쉽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낸시 많이 큰 애잖아. 어?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렇게 밑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처럼 영어를 받아들이는 학생은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에요. 항상 100점이에요. 영어가. 항상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수능뿐만 아니고 토플이고 뭐고 간에 IB 토플 쳐도 저희들은 독해는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면 한 교시 동안 영어만 했던 저랑 우리 애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 다른 차이 없어요. 문법 차이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영문 독해는 문법력이나 구문력을 묻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아까 전에 그 제가 애니몬고에 예를 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들 그 유튜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외국 네이티브 스피커들,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수능 영어를 풀으라 그랬더만 다 틀리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문제는 영어 50점, 문해력 50점. 그래서 영어는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문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제가 했는데 이 어머님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로 한글로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Become unfaded 그 ambassador. ambassador가 뭐냐면 이게 대사죠, 대사. unfaded라는 단어는 돈이 지불되지 않는 대사. become은 되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지 않는 대사가 되다에 밑줄이 작아져 있어.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추론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라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지 않는 대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쉽게 하면 돈 안 받고 홍보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돈 안 받고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자, 우리가 고객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장이 딱 떴어요.
그죠? 그럼 그거랑 위에 그 돈 받지 않는 대사랑 한번 연결을 지어보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물건에 관한 거예요. 그럼 어떤 회사에서 물건이 나왔는데 그 물건을 돈도 안 받고 선전해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거 안 됩니까? 그거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지 1번에 뭐라고 했냐면 추천한다 라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recommend.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안 받고를 for no gain이라고 표현해요. 개인이 얻다 획득하다인데 no gain, 얻는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공짜로 하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영어 능력이 왜 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건 결국은 한글로 생각하는 훈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이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걸 다져줘야 돼요. 다져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근데 두 번째 예문을 들어볼까요? 한글로요. 영어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한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읽기 위해서는, 독서 속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려면 독서 속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책은 똑같은 속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만화책은 빨리 읽고, 그죠? 철학책은 천천히 읽어라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요지예요. 그죠? 그럼 그 요지를 이제 답 찾는 선택지 1번에서 5번까지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속도를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죠. 바로 드러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reading speed depends on a lot of book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reading speed는 책에 따라서 달려야 돼. 책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면 얘도 선택지를 못 쳐. 그게 이제 어렵게 출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문을 읽고서 우리말로 쉽게 우리말로 배우는 요령을 자꾸 키워주면 수능은 시원. 수능의 34번 문제가 제일 킬러 문항입니다.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애들한테 1차 사고의 확장, 2차 사고의 확장, 3차 사고의 확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34번 문제는 해결하려면 3차 사고 확장까지 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3차 사고의 확장까지 가려면 이제 바꿔서기를 여러 번 거쳐야 되는 단계. 근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34번 문제를 정확하게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부족함을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나가던 학원을 정리를 하고 학원을 떠나서 통번역 회사를 하면서 이제 통역 번역 공부를 했잖아. 번역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이치를 깨달은 거야. 수능의 34번 문제도 요렇게 접근을 해갖고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완벽한 설명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60에 학원가에 다시 돌아오면서 평강사로 다시 옥동 바닥에 들어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랬어요. 내가 과거에
옥동이 생길 즈음에 울산의 판도는 중구가 넘버원이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중구에 넘버원이었는데 내가 학생들 다 너희들은 다 나눠줬다. 내가 이제 옥동으로 복귀하니까 내가 이제 옛날 대학교 나왔을 때 다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나름 자신있게 나이 60에 평강사로 그 밀탐구 학원이라는 곳에 딱 들어오고,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물론 믿겼죠. 믿겨가지고 그 25명이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제가 매출 2위였어요. 1위가 누구냐면 김경란 선생님이라고 울산에서 화학을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김경란 선생님 매출 1위였고, 영어인 내가 늙은 나이 60이 젊어나도 다 제끼고 제가 매출 2위를 했어요. 왜? 총고를 다 잡고 있었어요. 총고 잡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200명, 300명 앉혀놓고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머님들. 그 이유가 어머님들 때하고 지금 애들 때 학원과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때는 영어가 상대평가였어. 수능이. 그죠? 지금 절대평가로 바뀐 거고. 두 번째는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학부형들이 이렇게 막 소개를 해줬어요. 옆에. 그리고 제 학원에 하루에 신입이 들어오면 20-30명이 신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이 형질이 어머니 좀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40대, 30대 그 학부모들 입 닫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쌤이 있으면 소개를 안 해줘. 딱 지혜만 보내라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수업은 누가 들어요? 학생이 듣죠. 그럼 그 쌤이 좋은 쌤인지 나쁜지는 학생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학원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엄마들한테 다 있어.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저길 데리고 오고 뭐 이런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 수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런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왜냐하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셈도 있더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애들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컨설팅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at this moment,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어머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지나간 건데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 보고도 수업 중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현재 내 수업에 집중하고, 다만 학원을 즐겁게 다녀. 요새 유빈이 난리 났던데요. 뭐 주변에 애들하고 막 어울려갖고 그 반이 지금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예림이하고 뭐 성은이하고 대훈이하고 어울리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다만 여기에 어울리 다니고 학원을 재밌게 다니고 뭐 학원에서 뜨더라. 저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애들이 막 저끼리 막 떠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제지합니까? 떠들지 마 이래야 돼요. 수업을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거 제지하면 안 돼요. 놔둬야 돼요. 저기 막 떠들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애들 수업할 때 옆에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보면서 뭐 저거 이야기 잠깐 하고 이거 안 됩니까? 뭐 하나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한국외대 영어과 처음 들어가고 첫 수업이 그 영장문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이름 기억 이상준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강의실 들어가고 007 가방 있잖아. 이 교탁에 딱 놓으면서 있잖아. 그때부터 이제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하나 꼼지락 하잖아요. 이렇게 이 턱을 고운다는 거예요. Hey, stand up, get out of here. 풀려내고 쫓아내고 찍소리를 못해요. 옆에 애들하고 말도 못해. 그 나는 듣다 주시는 좀 어쩌라고. 근데 영창문은 귀신같이 하는 사람. 그때 이제 외대 영자지 아거스 편집장 하시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나는 그게 정면 반기를 들었어. 왜? 우리 인간의 심성이 어때요? 인간의 심성은 제가 애들은 이런 얘기죠. 제 강의실 앞에 붙여놓은 거 보시는 거 모르고 10가지를 제가 붙여놨어요. 고학들한테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가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다. 네가. 그런 거 어머님들도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나도 우주의 주인공이고. 그렇죠? 그 주인공이 쪽팔리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두 번째, 지금 성적이 네 인생 평생 성적입니다. 기죽지 마. 애들은 기를 키우면서 키워야 돼요. 어머니. 자유롭고 즐거운 가운데서 공부를 해야 공부의 효과가 올라가요. 지죽은 듯이 꽉 이래가지고 막 이래 공부의 효과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애들 이렇게 좀 애들이잖아요. 근데 한 번씩 제동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수업 시작하면 스톱 딱 이러면 그 다음 수업 시작 이렇게 하고 이제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라. 다만 내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돼. 수업 시간. 그래서 내가 과제도 단어 외에는 안 주잖아요. 왜 안 줄 거야? 보면 또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라는 게, 우리 애가 이제 특정 쌤을 만나거나 특정 학원에 가면 성적이 이만큼 올라야 되겠다. 근데 그거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죠. 근데 그 기간이 문제가 뭐냐면, 학원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죠. 학원이란 곳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수업 잘하는 쌤, 강의 잘하는 쌤, 그런 학원을 찾아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학원이 좀 죄송합니다. 잘 없어요. 사라졌어요. 제 주변에 옛날에 울산에 일타라는 뭐 수학 과목에 뭐 이런 쌤들, 지금 현직에서 강의하고 있는 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지금 50대까지의 학원의 인프라 구조가, 학원의 인프라가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걸 채운 애들이 젊은 애들이죠. 30대 쌤들, 20대 쌤들이 채웠는데, 그 쌤들이 스킬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과제로 숙제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에 그거를, 아무리 수업을 잘하는 쌤도 애들한테 한 시간에 100%를 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80%만 이해시키지만 20% 정도는 집에 가서 암기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20분 내지 30분씩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얘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가 잘 안 됐던 20%를 질문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고. 그럼으로써 하루에 어떤 새로운 내용을 4개 내지 5개를 알게 되면요. 그겁니다. 그게 이른바 어머님들 선문답이라고 혹시 아시는 건 몰라도 우리가 이제 뭐 절에서 깨친다라는 말 있잖아요. 붓다가 깨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깨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의 법문을 듣고 깨치는 게 그 조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하고는 마찬가지죠. 선생이 하는 강의에 집중해갖고 이걸 하루에 모르던 걸 4개씩 깨쳐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진짜 울림이 오고 큰 거고, 숙제를 통해서 깨치는 거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애를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도 그런 페이퍼 숙제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숙제도 다양하죠. 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했던 범위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해 오느라 이래놓고 그 다음 시간에 발표시키는 거야. 너 발표해봐. 내가 질문하는 거 질문을 답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금방스럽게 뭐 김동수 영어 클리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 결국은 영어 학습은 같은 길이에요.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을 얼마나 지름길로 가느냐 둘로 가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 받았는데요. 뭘 받았냐면 오늘 오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원에 매월 학원 원래고사를 쳐요. 학원 원래고사를 치는데 4월달 쳤는데 4월달에 중1반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애가 있었어요. 유빈이죠. 유빈이 형이 나오십시오. 상장은 오늘 유빈이 형이 오신다고 해서 상장이 꽤 괜찮습니다. 상금은 유빈이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주고 어머니 챙기고. 유빈이가 요번에 확실히 해갖고 원래 우리 고정 1등이 있었죠. 박대원이라는 애. 박대원이를 이겨버린 거야. 박대원이 60몇 점 나오는데 요번에 유빈이가 80점으로 1등을 했어. 그 능사병 박대원이 요번에 제가 좀 못된 짓을 했죠. 박대원이 기를 좀 죽이려고 박대원이 단어 시험지를 가장 어려운 문제만 내갖고 거기서 시간 다 틀린 거야. 다 틀렸어. 근데 꽤 뛰어난 애입니다. 걔는 아마 내 보기에는 서울대 연구대는 뭐 무난히 가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죠. 예원이 어머니 오늘 처음 오시는데 궁금한 거라든가 말씀하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 강의 시간요? 강의 시간은 예원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죠. 유빈이는 요새 뭐 문제 없어요. 어머니? 카드 이자 먹고 뭐 제 카드 이자 먹고 그래가지고 탐나면 놀러 나가요. 유빈이 춤 잘 추던데요.
윤희춘 잘 쳐. 우리 박대원이라는 애는 노래 잘합니다. 걔는 그 하승중 애들 다 모인 데서 트로트 노래 부르는 거야. 인기 짱이요. 미운 사람 불러. 트로트 노래를 불러요. 재밌어요. 그거는. 그래서 서진이는 어쩌고 있어? 동네에서 열심히 동네에서 열심히 합니까? 서진이 이제 5학년이죠? 내년에. 내학년 5학년. 네. 내년에. 그 이제 지금 제하고 하고 있는 그 주상 특목과 특목반 애들이 그 최서령이라고 그 저희 범서중학교 전교 1등이죠. 근데 전교 1등인데 올백 전교 1등이에요. 강조하고 싶은데 걔가 내한테 몇 학년 때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쯤에서부터 했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몇 년이야. 지금 중3이니까 거의 한 5년째. 그래서 이제 서진이도 그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꼭동으로 넘어오는 쪽 내년 겨울 방학 때쯤 그동안에 동네에서 많이 놀다가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파닉스입니다. 파닉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제부교사 가니까 거기 내가 29기인데 29기 동기들 중에 그 서울에 이제 그 유학파들도 많아요. 근데 걔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파고다학원이라고 서울에 거기 그 영어 회화 강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영어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했대. 영어는 파닉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 발음하는 것부터 그거 기초 단계에서부터 제일 중요하니까 파닉스를 꼼꼼히 잘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닉스 잘 좀 해주십니다. 파닉스 하려면 그거 가야 돼요. 학원 가는 게 나아요. 파닉스. 동네에 그냥 무슨 영어학원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청담을 안 거치는 게 좋죠. 초등학교 때는 청담을 안 거쳐야 돼. 이미 나왔는데 뭐 수진이 어머니 뭐 물어보고. 작가 갔었는데 안 맞더라고요. 네? 잠깐 다녔는데 안 맞다 그래요? 안 써주니까 수진이가 안 맞다 그래요? 너무 장난만 치고 아. 학생 수가 많고 그러니까 혹시 잘릴까 이거 청담에서?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나와서 이제 수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많았어요. 네, 10명 넘게 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수업이 잘 근데 우리가 해보면요 한 서너 명이 딱 맞아요. 서너 명이. 근데 5명 넘어가면 네. 잘 관리하기 힘들어요. 관리하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동네하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들 그 사주명리를 제가 한번 봐줬잖아요. 그죠? 근데 사주명리를 보면 대충 윤곽은 잡히거든요. 대충 윤곽은 잡히는데 그 사주명리가 또 100%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참고사항이지. 참고사항인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한동훈이잖아. 한동훈이 서울대 법대잖아. 윤석열이도 그렇고. 근데 걔들은 거의 그 사주 분석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한동훈이도 보면 이게 관인 소통이 지장간이지만 이렇게 힘있게 태어난 연애 쫙 받쳐주고 있어요. 그냥 서울대 가면 뭐가 달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할 거냐 어쩔 거냐 뭐 이런 거는 그 인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인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인생 사는 100%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주 8글자 보고 뭐 그게 100% 어떨 것이다. 그건 그냥
확률이 한 50, 60%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매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왜냐 저번에 서신이 자주 보고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끝났네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이제 믿기는 거고 어머님들은 근데 이게 어머니 답이 이게 5번이거든요. 근데 왜 5번인가 첫 문장만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문장 어머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 패러다임 아시죠? 빌리브딩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첫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이때 댐은 패러다임이죠, 그죠? 패러다임은 받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죠? 맞죠? 그럼 첫 문장 읽었어. 사용한다. 사용한다를 한자말로 다르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사용법이라고 있잖아. 매뉴얼 사용법. 사용법을 한 단어로 바꾸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어떤 기계의 머시기라고 하잖아요. 기능 아니에요, 기능. 사용법이 기능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5번의 펑셔널이라는 단어가 기능적인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1번 문장의 use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맞죠? 이거예요, 언니. 그럼 뭐가 어렵냐? 다만 우리 애들은 이걸 보고 이거를 생각해 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전문용어는 패러프레이즈라고 그래갖고 바꿔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use를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에스펙트는 뭐 영상 측면이고 기능적인 측면이다 이 말이죠. 패러다임에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이 말이거든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 주제니까 이거 역시 메인 아이디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가 안 나오면 이거 대충 원래 이제 애들이 틀리는 이유가 여기 이제 펑셔널 에스펙트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거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단어를 아는 게 뭐예요? 영어적인 측면 50%예요. 그 다음에 여기 use라는 거 보고 이게 기능적이라고 배우는 거는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이해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애들 보고는 이런 이 빨간색 칠해진 거 있죠. 이게 이제 내재적 진술문이라는 거예요. 내재적 진술문이 문제 어려운 건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말 이렇게 모르는 거 어려운 거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내재적 진술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재적 진술문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시험 문제는 어려운 시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난 뒤에 대부분 뭐 앞으로 2월 4일날 모평 치고 나서도 모평 분석을 뭐 각 기사를 뜨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래요. 단어가 어려웠고 구문이 어려웠고 문법적인 어휘가 어려웠고 뭐 참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체감 난이도를 몰라요. 진짜 학생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는 이게 내재적 진술문, 외재적 진술문이 분포도를 봐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도배가 돼 있죠. 이게 되게 어렵던 문제. 그래서 이게 3점이에요. 3점. 이게 3점짜리 문제. 주제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자꾸 어렵다고 보면 진짜 어려워져요. 그죠?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도 뭐냐면 애들 교육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30대 40대 애들
우리 애들 키우고 뭐 이럴 때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학원이 한창 막 잘 될 때니까 내가 애들한테 신경 쓸 여가 도 없었고 또 뭐 정신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50대 넘어오면서 50대 통번역 회사를 차려고 학원가를 떠나고 통번역 회사를 차리면서 내한테 어려움이 닥친 거야. 내 인생 최고의 어려움이었어. 그걸 겪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 진짜. 내 기동수 인간 됐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성숙합니다. 커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언제나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기 중심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기를 기준으로. 자꾸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방법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아버님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왜냐면 고민 없이 살면 김호중처럼 되는 거야. 김호중처럼 저처럼 고민을 김호중이 우선 홍보대사 아니에요? 그건 취소되겠네. 고민하면서 사는데 너무 또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미들웨이, 중도라고 그러죠. 중간쯤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잡고 해야 돼요. 말을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교육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막 이럴 때 그냥 뭐 저한테 안 되면 형진이 형한테 하면 되잖아. 형진이 형한테 해갖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해결책을 찾다 보면 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우리 인생의 그 각자 개인 각자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진짜. 그래서 저는 내 수강생 하나하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그거는 애들의 실수는 뭐냐면 어쩌면 당연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수를 그냥 당연시하고 넘어가면 그건 안 되고 실수할 때마다 지적은 해야 돼요. 네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서 막 저끼리 막 올려고 막 떠들고 막 이런 그런 타치 안 하는데 딱 타치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딱 들어오는데 인사를 안 한다. 내가 앉아있는데 인사 내가 그거 제일 부금이다. 너 인사하는 줄 몰라? 이러면서 근데 심하게 욕하는 게 바로 그거 인사.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이러면서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할 얘기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